트럼프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자기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지 어디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과연 전면전을 벌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린란드도 결국은 이것도 큰 그림에서 그 중국 견제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교 안보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요즘에 뭐 트럼프 관세 때리고 그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 가상시장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트럼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트럼프 2기가 출범했죠. 사실 얼마 시간이 지났지 않았지만 뭐 너무 빠르게 뭔가를 많이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겨우 한 50일 정도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요. 일단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일밖에 안 됐지만 막 500일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한 줄 평을 한다면 마가 복음 시대의 도래, 좀 설명을 드릴까요? 마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요걸 기치로 1기 때 당선이 됐고 4년 만에 돌아와서 더 많은 득표수를 얻으면서 이제 마가를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마가 시대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붙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이제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트럼프가 마가를 막 외칠 때는 뭐 저게 뭐야 막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사실 표현만 다르지 이제 미국이 정말 마가의 시대, 마가 복음 시대가 왔다. 그걸 지금 50일 동안 굉장히 요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마가 복음인지는 이제 차차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될 텐데, 트럼프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네, 봤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셨고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느끼셨나요? 가까이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취재하거나 이럴 때 키가 크고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하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볼 그 미국의 대통령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이제 많이 드러났으니까 이렇게 그 카메라가 없는 그런 곳에서의 트럼프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 유머러스하다. 나이스하다. 트럼프가 중고등학교를 군사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셀프 디서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절제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입니다. 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하고, 물론 이제 햄버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트럼프는 굉장히 거칠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는 트럼프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양면적인 측면들이 다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자로서 트럼프 1기 4년을 워싱턴에서 쭉 지켜보신 거잖아요. 트럼프 1기랑 이번 2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1기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아니었죠. 여성분 누구셨죠?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맞아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투표가 끝나고 개표할 때 이제 방송에서 누가 당선된다라고 발표하면 그 캠프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뉴욕에서 트럼프의 캠프도 뉴욕에 있었고, 베이스가, 그리고 힐러리의 캠프도 뉴욕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개표하는 그 당일까지 그 힐러리 주변에는 빽빽했어요.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작 환호성은 트럼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그 자기가 내가 진짜 됐단 말이야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1기는 갑작스러웠어요. 본인도 갑작스럽고 주변도 갑작스럽고. 그래서 1기 때는 사실 대통령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주변에 함께할 참모들, 국정을 운영할 그 동반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큰 그룹이. 1기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공화당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명망가들, 그러니까 군 장성들, 정통적으로 공화당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주요 인물에 썼거든요. 근데 막상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트럼프랑 잘 안 맞는 거예요. 맞아. 그죠? 많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이 나가고, 뭐 존 볼튼도 나가고, 뭐 해고 당하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1기 트럼프를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혼돈, 카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2기는 지금 우리 작가님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사불란하잖아요. 인사 임명하는 것도 1기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라인업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내각을 충성파로 대부분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키맨은 누굴까요? 혹시 우리 작가님은 좀 눈여겨보는 인물이 있으세요? 인물로는 뭐 부통령도 너무 제이드 벤스. 신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조금 하거든요. 네. 주요 경제 재무부 장관, 네. 상무부 장관, 삼인방. 차르 네. 다 이제 어쨌든 그런 부처에 다 가상화폐 친화적인 분들을 배치했던 것들 보면서 이제 기대했다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트럼프 내 자산을 박살시키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굉장히 좀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주목해야 될 인물은 트럼프 본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 내각 안에 공무원들 중에 좀 얘기를 하자면 제이드 벤스인데 왜냐면 트럼프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계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도 다시 한번 트럼프의 충성파가 집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제 제이드 벤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드 벤스는 굉장히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방문했을 때도 맞아요. 그때 제이드 벤스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변호인처럼 맞아요. 예, 그 젤렌스키를 다그쳤잖아요. 젤렌스키가 빨리 고맙다고 하세요. 왜 얘기 안 하는 거냐? 맞습니다. 저 보면서 야 그래도 여기 대통령 여기 부통령인데 저렇게 부통령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예의 측면에서. 근데 이제 1기 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 누군지 기억나세요? 모르겠네요. 마이크 펜스라고 그 마이크 펜스라고 하면 정말 정통적인 공화당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 우리나라의 분들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와 결이 달랐거든요. 제이드 벤스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코드를 트럼프에게 맞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계승자를 사실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이드 벤스뿐만 아니라 그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라든가 이렇게 이른바 트럼프 키즈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은 나야 라고 준비하고 있는 라인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이드 벤스가 굉장히 트럼프 2기 때는 트럼프와 합을 맞추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취임으로 그러면 위험해진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간세 막 때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나라들이 위험할까요? 1순위는 당연히 중국일 것 같긴 한데.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 나라를 꼽더라고요. 미국은. 미국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네, 뭐 농담반 진담반일 텐데 이제 미국을 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라 했더라도 저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이죠. 예,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더욱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벼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기 때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재선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부분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는 실질적으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진핑이 자기의 당선을 재선을 막기 위해서 뭐 할 만한 일은 모든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벼르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일 텐데 이제 그걸 떠나서도 트럼프는 이제 본인의 레거시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뭐 재선에 도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레거시를 무엇으로 남기느냐.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로널드 레이건이거든요. 네. 로널드 레이건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을 레거시 하면 냉전을 끝낸 그때 이제 소련이죠. 소련을 무릎 꿇린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많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뭐 최대 위협을 중국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릎 꿇린 대통령 이렇게 이제 레거시로 본인의 레거시로 저는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뭐 관세도 그렇고 안보 여러 가지 모든 정책들의 그 큰 그림에는 항상 중국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장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긴장이 형성될 나라는 이제 중국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중국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G2니까요.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이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무역이 있을 거고요. 또 안보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체제까지 좀 건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작가님 얘기하셨겠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이라는 큰 그 시진핑 정부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1기 때
그때 당시 트럼프 안보 마이크 폼페오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의 대중국 정책이 아주 잘 작동한다면 효과를 본다면 그 결과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수사적인 레토릭 차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구사했던 대중국 압박 정책 플러스 네. 이 체제를 시진핑을 약간 코터를 건드리는 그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대만 얘기도 건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중국을 이제 포위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을 무너뜨린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서방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될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든과 비교되는 트럼프의 좀 다른 중국 정책은 뭘까요? 이제 둘 다 이제 중국을 때렸겠지만 네. 인물이 다르니까 정책도 다를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네.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각 나라마다 주요 어떤 어젠다마다 리뷰 기간을 거쳐요. 중국에 대해서 일단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국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뭐였느냐. 사실 그 후보였을 때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들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리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한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5월이 될 수도 있고 한 7, 8월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세부적인 건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그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중국에 대한 성격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우리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의 본격적인 것은 트럼프 1기 때 시작됐잖아요. 2017년, 18년.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네, 사실 뭐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다운 대중국 정책을 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한테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네들 중국에 대한 정책이 약했다. 그 약했던 이유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를 뭘로 규정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결승선에 같이 나란히 설 수 없잖아요. 한 명만 서는 거잖아요. 네, 경쟁자라면 뭐 우리가 빨리 가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트럼프의 핵심 외교 안보 참모들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중국을 보는 그 시각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나중에 이제 좀 한반도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네들도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야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으로 규정하는 것만큼 더 강한 정책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대만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그럼 양안 전쟁도 2027년까지 뭐 중국이 일으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서도 미국에서 발표된 걸로 아는데 실제 양안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좀 어떻게 하고 미국이 뭐 TSMC를 폭파시키고 뭐 그냥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실질적으로 네. 대만에서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싸고 네. 미국과 중국이 과연 전면전을 벌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과거 8년 동안 트럼프 정부 1기, 바이든 정부 1기,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혹자들은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사실 경쟁했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날카로운 얘기도 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8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군사 당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긴장이 고조될수록 오판에 의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8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4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2027년 시진핑 대만 침공설. 근데 그런 어떤 국지전까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자기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지 어디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만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건 뭐냐면 사실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동맹이지만 대만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중국을 상대할 때, 시진핑을 상대할 때 대만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만한테 가서는 네. 너네들 우리 물건 많이 안 사고 뭐 그 방위비 분담금 많이 안 내고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을 지켜줄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이든은 임기 말 때 기자들이 물어볼 때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지켜줄 거냐라고 했을 때 지켜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그동안 유지했던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 모호성을 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중국을 상대할 때는 중국에게 유리하게, 대만을 상대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대만을 계속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 또 기자님께서 트럼프 청구서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진단한 미국의 판, 한국의 수라는 이제 부제도 있는데 이 책 보면 미중 관계 이 사람을 알아야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요? 이 책을 그 2024년 여름에 이제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제가 주목했던 인물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이름이 익숙할 수도 있을 텐데 일기 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기 때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관세 폭탄 퍼붓고 그걸 사실 총괄했던 사령탑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80년대 미국하고 일본하고 플라자 합의 아시죠? 네. 예, 사실 일본에 무릎 꿇렸던 그 합의의 협상단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로버트 하이저인데 그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이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 비행기로 접어가지고 일본 협상팀에 날렸대요. 실화 아니면 그냥 실화. 카더라? 실화로.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종이 비행기가 마치 미사일처럼 느껴졌대요. 그렇겠죠. 예, 로켓. 그래서 미사일맨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네. 사실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네, 그렇죠. 강자만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자유무역이 사실 진리인 양 외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 미국의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트럼프 2기의 핵심적인 인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인지 2기에 아직 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용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무역 정책이라든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1947년생 10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1947년 10월에 뭐가 있었냐면요. 혹시 가트라고 들어보셨죠? GATT. 관세 무역 일반 협정. 우리가 그 WTO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의 어떤 틀을 제공한 국제 협의체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하이저와 이 가트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어. 라이트하이저는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는 자유무역으로 향했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자유무역을 외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설계한 더 이상 적자 보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미국이 그거의 어떤 정신과 틀은 계속 이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도 다시 여쭤보면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는 어떤가요? 뭐 예전에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나랑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뭐 브라더라고 했었나? 뭐 어떤 뭐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기 때 사실 말하라고 트럼프의 개인 별장에 초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은 그 트럼프 부부를 자금성에서 예. 자금성 막 설명한 통째로 그걸 사실 빌려서 대가 예, 그거를 막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 밀월 기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사실 그 기간은 오래 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기 때는 그 밀월 기간조차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전화 통화는 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시진핑 굉장히 벼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트럼프는 내가 시진핑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도 일기 때는 트럼프와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스처를 많이 취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그래 내가 그래봤자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마구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면 그거 어떻게 막지라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자꾸 언급합니다. 이거 왜 손에 넣으려고 하는지랑 가능한 일인가요? 좀
떼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파나마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미국이 그 파나마 운하를 개발했습니다만 그 맞아요. 운영권은 파나마에게 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동량도 많고 상선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저 아래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해군 함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 파나마의 운영권이라든가 내부의 물동량이 점점 중국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파나마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중국 자본들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곳인데 중국이 지금 그 뒷마당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사실 이 이야기는 1기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완전히 뺏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거기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스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 그럼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린란드도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히토류, 뭐 북극 개발, 뭐 이런 것들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린란드가 이제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소련이 있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소련은 차치하고라도 중국과 미국의 지금 경쟁이 안보 경쟁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군사적인 그런 역량들을 미국에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그렇고 뭐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그렇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의 그 전략 기지에서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움직임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린란드를 뭐 미국의 영토로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미국의 전략 기지를 만들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긴 할 텐데 결국은 이것도 큰 그림에서 그 중국 견제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과 중국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 입장인 거 다 알잖아요. 네. 양 국가의 수장들과 거기 주요의 인물들 얼마나 다 알겠어요. 누가 이 싸움에서 피를 덜 흘리고 누가 이기는 걸까요? 4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일기 때를 보면 네. 사실 모양새는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손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2020년 12월 말에 코로나가 발발했죠. 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2021년 1월에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이뤄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 무역 합의 내용을 보면 사실 중국이 상당 부분 좀 손을 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중국은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직접 투자와 관련된 뭐 그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재산권 준수하겠다 이런 건 약속들을 많이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2기 때 가더라도 저는 사실 그런 양상으로 결국은 미국이 이기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미국이 이겼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대로 무역 적자가 다 해소됐고 중국에 있는 제조업이 다 미국으로 왔고 뭐 이런 식의 미국의 승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뭐 미국이 승리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전망. 그리고 또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데 리쇼어링 같은 거죠.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앞서서 제가 마가 복음 시대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마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제조업 부흥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민 장벽 세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조업, 그리고 세 번째가 불필요한 해외 개입이나 군사 원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 부흥인데 사실 김 작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과거에는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제조업은 좀 뒷전에 두고 우리는 뭐 금융업으로 먹고 살 거야라고 이제 했던 게 빌 클린턴 시대 2000년 초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치 또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값싼 중국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니까 굳이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럴 필요가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업으로 여러 군데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벌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 다시 되돌려 오겠다라는 노력은 트럼프 정부 때 본격화됐지만 오바마 정부 때도 사실 이런 노력들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바이든 할 것 없이 이 제조업을 많이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지금 여기 빨간 게 그 제조업에서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의 비율입니다.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색깔이 이제 미국인데 요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EU랑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제조업을 보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쭉 내려가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고 2010년에서 보합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하향세가 조금 더 멈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GDP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이 하향하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네. 수치로 보면. 근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그냥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지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라는 뭐 정책들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두드러졌던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도 그렇고 반도체와 과학법도 그렇고 칩스법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제조업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미국이 집중하려고 하는 이제 제조업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자동차, 철강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히토류, 반도체 이 네 가지의 제조업은 좀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그 대기업의 공장들도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조업의 부흥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바뀐 그래프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우상향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과연 요 수준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업이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네.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가 세계 공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별로 안 늘어났네요. 그죠. 인도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근데 말치고는 너무 안 늘어났는데? 예, 사실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인도가 일본의 제조업을 앞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인도의 그 제조업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인도는.